네, 안녕하세요. 역사와 문화 5주차 첫 번째 1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시선 마주치면서 소통을 했었는데 이렇게 LMS로 진행할 때는 제가 일방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소 어색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동남아시아의 역사 중에서 16세기에서 19세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주제로 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듯이 멕시코를 중심으로 해서 브라질, 아르헨티나로 이어지는 라틴 아메리카, 즉 남아메리카죠. 이 남아메리카가 어떻게 식민지화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 항해와 함께 기존에 있던 토착 문명인 아스테카 문명이 이제 붕괴가 되기 시작하죠.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문물에 저항하기에는 좀 더 선진화된 문물이기 때문에 저항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에스파냐의 전투 능력 때문에, 그리고 전투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무기 역시 훨씬 더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래서 전투 능력과 무기의 우수성,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천연두가 창궐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역력이 약한 원주민들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원주민이 감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아스테카 붕괴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은 16세기 중엽에 들어가게 되면 콜럼버스 교환이라고 해서 사람이나 질병, 그리고 아메리카 동식물계의 유럽화가 이루어지면서 유럽의 다양한 동식물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의 그 관리나 또는 유럽에서 이주하는 이주자들이 대부분 자기들이 선호하는 또 동물이나 식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유럽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면 당연히 이제 그들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겪지 못했던 그런 질병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천연두와 같은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었다. 대표적인 그 거래됐던, 교환됐던 사람의 대부분이 이제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이 대거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해 왔다. 그 이유는 노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의 유럽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유럽인들이 선호하는 어떤 농작물들, 이런 것들로 이제 주류를 이루다 보니 대농화됐고, 그 대농화되는 곳에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원주민들은 많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출신 노예들이 많이 라틴 아메리카로 들어왔다. 그때 이후부터 피부색 중심의 인종 개념이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뭐 더불어서 이제 언어와 종교,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좀 변화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 자, 19세기 초로 가면은 라틴 아메리카가 이제 서서히 독립을 이제 갈망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원주민들이나 노예들이 이제 봉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번번이 좌절되고 이후에 크리오요라고 하는 계층들, 즉 백인 태생, 라틴 아메리카로 이주해온 유럽의 백인들, 그들이 1세대, 2세대를 이루면서 정착했던 그들에 의해서 이제 독립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층들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부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 의해서 대부분 국가들이 경제적 침체나 또 외세가 개입하고 그리고 정치적 혼란 이런 것들로 이제 굉장히 혼란 상태로 가게 되는 라틴 아메리카의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인들이 정착하다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단일 산물이나 그리고 수출 자본주의 경제 체계에 편입이 되면서 이들이 독립을 한 후에도 자립적으로 독립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배층
이 크리오요 계층들이 오히려 유럽화 전략으로 인해서 미국과 프랑스 문화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더 안타까웠던 거는 스스로가 원주민들을 학살하고 유럽인들을 대규모로 이 라틴 아메리카에 이주를 허용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줬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19세기 이후에 20세기는 라틴 아메리카 상황이 어땠는가? 혁명의 세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그 내부의 갈등들, 독립은 했으나 내부의 갈등이 이제 더 극에 달하는 그러한 시기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중앙 집권적인 과도 지배 체제 구축, 그리고 그들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들, 그다음에 포퓰리즘 체계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대중들이 출현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비단 그 20세기의 라틴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러한 어떤 과도기적인 그러한 현상들을 좀 겪게 되는 제3세계들은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 대표적인 혁명이 멕시코 혁명으로 이제 대표할 수 있는데 20세기 최초의 사회혁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사대주의에 대한 대항, 그리고 아래로부터의 대중혁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립을 할 때는 크리오요 계층들, 그러니까 일부 엘리트층들이 주축이 돼서 독립을 했으나 그들의 어떤 부패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20세기에 새로운 그 대중들이 이제 혁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멕시코 혁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서 민주주의적인 어떤 혁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20세기 후반부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냐? 냉전 대립과 국가주도 관리 체계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가 일어나는 게 바로 라틴 아메리카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후반부에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냉전 체계가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 그리고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 그래서 이 사회주의, 그래서 이 두 양대 산맥이 이제 국가를 양분화시키기 시작했죠. 국가들을. 그래서 굉장히 더 이제 강화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1950년 말에 쿠바 혁명, 그리고 70년 말에 니카라구아 혁명, 그리고 이런 혁명들은 대부분 혁명적인 민족주의 또는 사회주의적인 체계를 성립하는데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은 어떤 영향력을 끼쳤는가? 우선은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로 진입할 수 있었던 거는 1898년에 에스파냐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를 하고요. 그리고 1950년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들에게 개입을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 내부 반발로 인해서 좌우가 분열이 되어서 내전이 더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 아메리카의 지역적인 갈등 이런 것들은 이념 군사적 충돌로 더 강화됐고요. 1990년 중반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전역에 굉장히 어떤 그 혁명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한 것, 그리고 또 실제로 혁명을 일으킨 이런 어떤 과정들은 20세기에서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프리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어서. 자, 아프리카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아시아 지역과 인접해 있으면서 유럽과도 인접해 있는 곳이 바로 아프리카이다라고 보는데, 우선은 지도상에 보게 되면은 가장 아프리카 지역을 큰 범위를 가져갔던 게 바로 프랑스입니다. 식민지가 아닌 곳이 없어요. 이 지역에서. 대부분 식민지, 거의 뭐 100% 식민지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영국령이 그 다음을 따라갑니다. 주황색. 그리고 이탈리아, 벨기에,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등 이렇게 아프리카 전역이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굉장히 이제 외부 침입으로 인해서 왜곡되고 변질된 역사이다라고 보는데
어, 7세기부터 일단 외세의 침략을 받았으니까요. 대부분 부족국가였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7세기에 이슬람 제국이 침입해서 300여 년간의 노예무역을 했었다. 특히 20세기 초까지도 노예무역이 성행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는 노예무역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긴 세월 노예무역의 대상국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 역사의 일부분을 단절시키고요. 인구의 50%가 감소하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든 국가가 다 이렇게 노예무역 또는 국가가 없었느냐, 지배만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가나 왕국이나 말리 제국, 그리고 송가이 제국, 이런 어떤 나라들은 명목상으로는 왕이 관할을 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명목상이에요. 명목상으로 국가는 유지되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1세기 동안에는 유럽 식민지 지배를 이제 최근에 1세기는 유럽 식민지 지배를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아프리카 전 대륙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줬다. 방금 말씀드렸 이 지도상에 나타난 것처럼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1884년에 베를린 회의가 결국엔 지금 현재 아프리카의 어떤 그 국가의 경계를 나누는 그런 회의였다라고 보는데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 국경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민지 통치를 본격화하기 시작하는데 유럽 국가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나름대로 영역 싸움에서 승리하거나 패하면은 이 아프리카 지역권을 내주기도 하고 또 가져가기도 하면서 이제 영역권 분리를 명확하게 한 게 바로 베를린 회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경관들을 유럽인에 맞게끔 변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기호품이나 그리고 또 어떤 수출과 관련된 부분도 편향적인 수출 의존형 경제로 특화시켜버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아프리카를 지배했던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와 영국인데 이 프랑스와 영국이 지배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간접 식민지 정책 그리고 그건 뭐냐면 이들의 국가들에게 고유한 권한을 인정해주는 척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선거권이나 참정권 뭐 어떤 권한을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주질 않고요. 그런데 다른 어떤 소소한 것에서는 인정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배를 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프랑스의 경우는 동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이 프랑스화 될 수 있게끔 은근하게 이렇게 동화시켜가는 프랑스 문화 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동화할 수 있게끔 지배하는 방식으로 아프리카를 지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프리카 왕국이 명맥은 잇고 있었지만 한 국가로서의 어떤 주체적인 역할은 불가능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이 1960년대 이후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독립을 하더라도 그들이 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들 국가들은 신생 국가들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 굉장히 큰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부족 국가 형태로 나뉘었다가 유럽 세력들에 의해서 땅이 의도치 않게 나눠지는 이런 어떤 일련의 역사적 과정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함께 통합해서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이 우선적이었고 최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신식 민주주의에서 좀 탈피하기 위해서 빠르게 경제 발전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신생 국가로서의 과제이고요. 그리고 서구 방식의 민주화를 도입했는데 그게 이제 좌절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더 그 국가들만의 특성에 맞는 그러한 어떤 방식의 지도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정치적인 독립은 했지만 여전히 유럽에 대한 경제적 종속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3세계를 개괄적으로 살펴봤던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제3세계의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현 상황은 어땠는가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번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인데 동남아시아 지역은 굉장히 권역도 넓기도 하지만은 역사가 굉장히 깊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이전의 역사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16세기에서 19세기 동남아시아 역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좀 살펴보면은요. 여기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 그 위쪽이 중국이고요. 이제 아래쪽이 우리가 말하는 동남아시아 지역권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좀 나와 있고요. 또 밑에 보면 브루나이도 있고 그리고 필리핀, 대만 이런 형식으로 이제 쭉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좀 살펴보는 게 좋은 게 나중에 역학관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우리가 인지하기 위해서는 지도상에 나타난 그 위치를 좀 보는 게 좋습니다. 중국과 이 동남아시아를 이렇게 크게 가로지르는 부분이 바로 히말라야 산맥과 안남 산맥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산맥들이 있다 보니까는 전쟁을 아주 우리나라와 중국처럼 이렇게 뭐 또는 중국 내에서도 중원 내에서도 뭐 흉노와 전쟁하는 이런 것처럼 중원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저런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었으나 잦은 그 중국의 본토와의 전쟁이 그닥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커다란 산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 16세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강성한 그러한 세를 자랑하는 게 바로 뭐 미얀마를 우리가 교재 안에서도 버마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와 버마가 혼재해서 우리 수업에서는 좀 사용된다라는 걸 여러분께 미리 말씀드리고요. 미얀마 아래 태국,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사실은 좀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도 이 시기에 더 강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리핀 역사부터 한번 볼까요? 필리핀의 역사를 보면은 자, 필리핀의 위치가 인도네시아를 그러니까 섬나라죠. 인도네시아를 위시해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 라인에서 주로 이제 섬나라가 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필리핀 한번 보면서 지도를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동남아시아 역사는 16세기 이전부터 좀 살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 겁니다. 워낙 장관 역사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필리핀 같은 경우는 기원 전입니다. 6만 7천년 이전으로 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2007년도에 칼라오 동굴에서 호모 사피엔스 칼라오 원인이 발견되면서 이 지역권이 6만 7천년 이전에 이미 형성됐던 지역권이구나 라는 것을 검증을 했다라는 것. 이어서 이제 앙고노 앙가카에서 신석기 시대로 추정되는 그 앙가카가 발견이 됐고요. 이제 부족국가를 형성했던 것은 오트로네시아족이 이제 부족국가를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부족국가를 쭉 내려오다가 14세기 후반에 이슬람교가 필리핀 일부 지방에 전파됩니다. 그러면서 남부 민다나오의 왕국이 건설되는 그래서 부족국가에서 이제 왕국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14세기 후반이었다. 그리고 1565년에서부터 1898년까지 이제 식민지 지배 체계하에 들어가고요. 근데 이제 스페인입니다. 그게 스페인은 기독교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전에는 민다나오에서
이 왕국이 건설된 거는 이슬람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인이 들어오면서 기독교로 전환되고요. 그리고 1898년부터 1946년까지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를 합니다. 그러다가 1946년에 독립을 하게 되고요. 독립 이후에 현재 시대로 크게 구별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19세기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할 때까지 한 번도 통일된 국가가 건설되진 않았습니다. 부족국가에서 시작해서 바로 스페인 식민지 그리고 미국이 식민지로 들어가고 그리고 난 연후에나 이제 독립을 이루게 되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필리핀의 민족성을 이룬 시기는 19세기 이후이다. 그래서 민주화를 이룬 뒤에 더 공고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18,000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역시 3000에서 2000년대 기원 전입니다. BC 오스트로네시아족이 동남아시아 대륙에서 이주해 와서 정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30년경에 서부에는 자와의 살라 왕국이 건설됐다라고 하는데 자와섬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 지리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58년에 타루마 왕국이 건립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인도인들이 들어와서 불교와 힌두교가 소개됐습니다. 그게 423년경이었고요. 순다 왕국, 그러면서 이제 순다 왕국이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다 왕국은 7세기 자바 서부에서 수립돼서 16세기까지 오랜 동안 존속된 순다인의 국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리자와에서부터 순다 왕국 시대를 보면은요, 수마트라 팔람방에서 스리자와 왕국이 건국이 됩니다. 수마트라 팔람방 지역을 보시면은 자와섬 바로 위에 수마트라 섬이 있죠. 여기에 이제 스리자와 왕국이 건립이 된다, 건설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8세기에서 10세기에 자바의 사원 문화가 또 굉장히 동아시아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준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불교와 힌두교가 대표적인데 각자 좀 양식이 다른 그러한 사원 문화들을 보여주는데 이 사원의 형태가 동남아시아 지역권에 굉장히 많은 사원 문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 뭐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 대표적인 힌두와 그리고 불교의 사원들이 현재도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세 번째 이제 힌디 왕조인 마자피 제국입니다. 13세기에서 14세기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던 그런 제국이죠. 근데 1293년에 건국되었는데 그 범위가 현재 인도네시아를 능가하는 수준이었다라고 사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황금기다라고 칭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그런 제국이었다라고 보는데 이어서 이제 마자피 제국에 이어서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던 국가가 바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래서 15세기에서 16세기까지 이슬람 국가가 이제 인도네시아 전역권을 지배를 하는데 수마트라 북부 지역에서 이슬람교가 시작되어서 16세기 후반까지 자와와 그리고 세마라 섬까지 좀 확장되는 강성한 이슬람 국가를 형성했다라는 거. 그래서 칠리본 술탄국이 건국되면서부터 시작해서 드막 술탄국 그리고 아체 술탄국 뭐 등등 쭉 이어오다가 드막 술탄국에 있는 마타람 술탄국이 건국된 게 1587년이다. 그런데 1595년에 네덜란드인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슬라워시 섬에 도착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이슬람 국가가 유럽 즉 네덜란드인들에게 이제
이 지역권을 넘겨주는 그러한 시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차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까지 했고요. 16세기 이전까지의 어떤 역사적 흐름들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2차시에 남은 동남아시아 국가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